여러분, 혹시 길에서 흔히 보는 비둘기가 있잖아요? 그 비둘기가 사실은 티라노소로스 렉스랑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네, 오늘은 새가 정말로 살아있는 공룡인지 그 놀라운 진화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새는 정말 살아있는 공룡일까요? 이 질문은요, 수십 년 동안 고생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그 등딱지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시간적으로 수천만 년이나 떨어져 있는 이 공룡보다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비둘기가 폭군 티렉스랑 유전적으로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에는 바로 이 화석이 있었습니다. 공룡과 새를 이어주는 가장 상징적인 존재, 바로 시조새죠. 시조새, 학명으로는 아르카이오프테릭스라고 하는데요. 1861년에 독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 화석이 왜 그렇게 대단했냐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동물 그룹, 즉 파충류와 조류를 연결하는 최초의 실질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시조새의 몸을 보면요, 새와 공룡의 특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늘을 날기 위한 깃털과 날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턱에는 공룡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었고 꼬리는 또 길고 뼈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날개 끝에는 발톱이 달린 손가락까지 있었습니다. 완벽한 중간 단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화석에도 한 가지 거대한 물음표가 무려 165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이 깃털과 날개로 정말 현대의 새처럼 힘차게 날갯짓을 해서 날아올랐을까? 아니면 그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연처럼 활공하는 수준이었을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마침내 2022년 한 연구가 이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연구진이 시카고 시조새라고 불리는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화석을 분석했는데요. 핵심 증거는 바로 새째기씨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조새는 위팔뼈가 길어서 날개랑 몸통 사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새째기들이 그 공간을 완벽하게 메워서 양력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네, 시조새는 단순한 활공을 넘어서 닭이 푸드덕거리며 짧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능동적인 비행이 가능했다는 거죠. 시조새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공룡의 몸 전체가 수천만 년에 걸쳐서 어떻게 비행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조되었는지 그 놀라운 해부학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하늘을 날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건 바로 가벼움이었습니다. 초기 수각류 공룡들의 평균 체중은 무려 163kg에 달했어요. 그런데 새의 조상이 되는 한 계통은요, 무려 5천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몸집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조새가 등장했을 때 그 무게는 고작 0.8kg에 불과했죠. 이 기나긴 소형화 과정이 없었다면 비행은 아예 불가능했을 겁니다. 단순히 몸집만 작아진 게 아니에요. 뼈 구조 자체가 비행을 위해 완전히 재설계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룡의 속이 꽉 찬 뼈는 새에 이르러 속이 텅 빈 구조로 바뀌면서 무게를 엄청나게 줄였고요. 양쪽에 있던 쇄골은 V자 모양의 차골, 우리가 흔히 위시본이라고 부르는 뼈로 합쳐져서 날갯짓의 스프링 같은 탄성을 더해줬습니다. 길고 무거웠던 꼬리는 짧은 미단골로 합쳐졌고 평평했던 가슴뼈에는 배의 용골처럼 거대한 돌기가 솟아나서 강력한 비행 근육이 붙을 자리를 만들어줬죠. 뼈의 변화도 정말 놀랍지만 진짜 혁신,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깃털과 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새를 다른 모든 척추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깃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일대학교의 리처드 프롬 박사가 제시한 5단계 모델을 보면 그 과정을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처음 1단계에서는 체온 유지를 위해 피부에서 속이 빈 실 같은 게 나왔습니다. 2단계에선 이 실이 솜털처럼 여러 가닥으로 갈라졌고요. 3단계에 이르러 이 가닥들이 중앙에서 합쳐져서 중심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4단계에서 갈고리가 달린 더 작은 가지들이 서로를 엮어주면서 우리가 아는 평평한 깃털 모양이 된 겁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 이 깃이 비대칭 형태가 되면서 비행에 최적화된 완벽한 날개로 진화한 거죠.
겉으로 보이는 깃털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혁신이 사실 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새들만의 아주 독특한 호흡 시스템인데요. 이건 공룡으로부터 물려받은 일종의 생물학적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그림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일방통행. 새는 우리처럼 폐를 부풀렸다 줄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신 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공기주머니, 즉 기낭을 이용해서 공기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듭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이 덕분에 숨을 들이쉴 때뿐만 아니라 내쉴 때도 폐에서는 계속해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쉬지 않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는 셈이죠. 그럼 이 시스템의 효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거의 100%입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폐 속에 있는 공기 거의 전부를 신선한 공기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같은 포유류가 기껏해야 10에서 3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들이 아주 높은 고도에서도 지치지 않고 날 수 있는 비밀인 거죠. 자, 이렇게 압도적인 증거들이 쌓여 있지만 과학의 세계에서 100% 완벽한 합의라는 건 사실 드뭅니다.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이 주류 이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잠깐만요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일단 현재 학계의 대세는 아주 확고합니다. 특히 1990년대 중국에서 시노사우롭테릭스처럼 솜탈 같은 깃털을 가진 공룡 화석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면서 새가 수각류 공룡의 직계 후손이라는 이론은 거의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류학자 앨런 페두치아 같은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룡 회석에서 발견되는 그 실 같은 구조물들이 사실 원시 깃털이 아니고 피부 밑에 있던 콜라겐 섬유가 부패하면서 남은 흔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의 주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깃털 문제, 그리고 바로 손가락 문제입니다. 공룡의 앞발가락은 1, 2, 3번,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로 보이는데 새의 날개뼈는 배아 발생 과정을 보면 2, 3, 4번, 즉 검지, 중지, 약지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불일치가 바로 공룡 조상설의 큰 약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과학적 논쟁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압도적인 증거들은 결국 새가 공룡의 후손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멸종의 생존자가 어떻게 지구의 슈퍼스타가 되었는지 그 장대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공룡의 시대를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룡이 사라진 건 아니었죠. 몸집이 작고 깃털이 있고 하늘을 날 수 있었던 일부 공룡, 즉 새들의 조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자신들을 억누르던 거대한 경쟁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싹 사라진 텅 빈 지구.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 열린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000종 이상.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조류는 신생대 동안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종을 늘려나가서 현재 지구상에 무려 11,000종이 넘는 다양성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육상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룹이 된 거죠. 결국 공룡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는 법을 배우고 우리 곁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눈앞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진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